대상인물의 포즈가 고개를 숙인 상태죠. 그러다 보니 얼굴에 비춰진 명암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하는 그 표현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어둠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제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거죠. 대부분 인체 수채화에서 이제 얼굴 표현을 할 때는 구조적인 거에 관계성을 잘 이해를 하고 채색을 해주면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듯이 잘 보시면 자, 이 머릿결 부분과 얼굴 라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채색을 할 때 얼굴 쪽만 이렇게 그려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채색을 같이 이렇게 겹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머릿결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유지가 됩니다. 자, 턱선으로 이제 들어가면 갈수록 좀 어둠이 명암이 져서 어둠이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겹쳐서 진행을 해주시면 나중에 머릿결 표현할 때 자연스러운 관계성이 이제 생겨집니다. 자, 일단 얼굴과 그 다음에 손 부분에 서가를 들고 있는 모습의 레인인데 일단은 얼굴과 손 쪽 부분을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자체는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살결 표현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라 어떤 경우는 살색 물감이 이제 따로 나온 것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요즘 디자인을 하는 쪽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살색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색으로는 잡을 수는 없어서 거기에다가 화이트를 섞어서 쓰죠. 요즘엔 이제 수채물감도 살색 수채물감이 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물감을 사용하기도 하죠. 재료야 어떤 것을 쓰든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러한 이제 재료를 쓰지 않고 사실 이렇게 수채화는 이제 하얀 도화지 여백을 활용을 해서 그 느낌을 뽑아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감각적인 걸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현명하지 않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잘 나와주는 것이 우선이 되긴 하죠.
하지만 이제 추후에 이제 그림을 이제 하는 학생이라면 어떤 주어진 그 상태에 주어진 상태의 재료를 가지고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어떤 능숙한. 자, 지금은 이 그 살결이 있는 이 그 허벅지와 무릎과의 관계에 있는 표현을 자, 이렇게 평붓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평붓을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없고요. 일단 장점은 뭐냐면 면적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시원하게 이제 한두 번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하나의 그게 장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톤을 이제 쌓아주면서 평곳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채색을 한 후에 색을 한 번 더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자, 뒤에 있는 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채도를 조금 더 낮춰서 한두 번에 이제 효과를 또 낼 수도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 또 일단은 뭐 대부분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바탕 부분 쪽도 이제 보통 이제 하체 부분 쪽이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배경 분위기죠. 한번 해보고 들어갈까요? 자, 일단은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분이 자, 의자 밑부분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뒷바탕의 어떤 배경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잡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일단 한번 이렇게 밀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면적이 넓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큰 붓을 활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제 현명하고요. 지금 쓰는 붓은 호수가 작은 것이라 여러 번 덧칠을 이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백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백붓이나 이런 큰 붓은 면적을 주로 활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상황에 따라서 붓 크기에 따라서 또 분위기는 또 달라지는 느낌이 또 한편 또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효과보다는 이것저것 사용해보고. 자, 일단은 또 과정 자체가 어느 부분에 치우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톤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일단 머릿결이 반짝거리는 부분을 한번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머릿결의 색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머릿결을 해줄 때, 불안하게 진행을 해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진행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펜붓을 활용을 했었을 때에 좀 더 과감한 면적의 활용도가 드러나게 되죠.
일단 머릿결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여러 갈래로 이제 흘러내린 상황이라 이제 그것을 여러 결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부자연스럽고 어떻게 하면 또 좀 효과적이기도 하고 일단은 그림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이제 부분적인 표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일단 어떠한 부분들을 잘 그려놓고 넘어가야 되는 항상 이제 그런 것을 꼭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글쎄 전반적 이렇게 그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더 파악을 하고 넘어가주는 그 과정이 일단 회화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정석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정석적인 방법보다는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는 조건 그런 방식들을 일단은 또 진행하면서 다른 부분들과 영역까지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 이 흉부 쪽, 이 상의 쪽은 교복을 입고 있는 장면이라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흰색 표현하기 참 난해하지요. 뭐 배우는 입장과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흰색 표현이 가장 제일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흰색이 상황에 따른 빛에 따른 상황에 따라 이 색상들이 각 다르게 이제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행하면서 그 인체의 어떤 구조상의 흉부 쪽이죠. 흉부 쪽. 흉부 쪽의 구조를 잘 또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표현 방법 중에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자, 전반적인 뭐 빛 방향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천정 위에서 내려진 어떤 그런 빛이라 음량 조절하기가 참 난해한 명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이제 빛이 이제 보여지는 하나의 이제 반사, 난사, 이러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리적인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의 어떤 논리를, 빛의 속성에 대한 논리를 같이 겸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푸른빛이 나는 보통 자연광이라고 많이 하는데 빛이 강하면서 또 면적이 넓을수록 오히려 약간 푸른빛이 도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무작정 뭐 하얀 옷이라고 해서 그냥 뭐 푸른빛을 써야 된다든지 이 논리가 아닌 거죠. 또한 빛의 방향에 따라서 빛이 오는 그 각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흰색에 대한 톤이 각각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빛을 받는 곳에서의 어둠으로 넘어갈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넘어갈수록 이게 푸른빛이 도는 것이 아니라 외쪽으로 빠지면서는 결국에는 채도가 다운이 되는 자,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맞춰가는 이제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하얀색에 대한 표현을 보통은 이제 그레이 계통 색을 주로 이제 쓰는데 이제 그레이 계통을 이제 쓰다 보니 이게 주로 좀 무엇을 작업을 하냐면 아무래도 회색 톤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화이트, 그러니까 포스트 컬러의 어떤 블랙을 쓰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그냥 수채화 물감에서 이제 블랙이 있나요? 이제 포스트 컬러에 이제 블랙은 이제 발색도 좋고, 그래서 그런 종류들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이 수채화의 어떤 물감 정도의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다른 재료를 활용을 해서 꼭 써야 된다라는 그건 하나의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수채화적인 느낌보다는 너무 유아틱한 사실 불투명한 수채화처럼 이제 되긴 하죠. 그게 다 표현 방법이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제 또 그런 표현들이 또 너무 많을수록 오히려 그것이 돋보이는 것이 아닌
또 원초적인 것이 좀 돋보일 때가 또 많아요. 참 희한한 게 그래요. 상대성인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일단 진행을 하더라도 어떤 너무 이제 방법적인 거에 도입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소양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수초는 뭐 또 수초 나름대로 이제 물 마시려는 것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너무 빡빡한 수초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나와주면 좀 더 그 그림이 더 가치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을 만질 때 물을 통해서 물감을 활용하는 하나의 과정에 그 과정이 참 매력적이죠. 그 대부분 이제 하는 사람들 그 얘기가 그래 수초는 바로 이 물맛이야. 이 물맛 빼면 시체야 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워낙 터치 수초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입시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수준화가 되고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그림의 난이도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잘 그려야지, 더 잘 표현해야지 하다 보니 정말 디테일하고 사실적인 그런 유형으로 많이 변화가 생겼죠.
일단 전반적으로 인체에서는 구조적인 형태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채색을 할 때도 그 방향에 따른 표현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색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제 채색을 통해서 구조를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구조의 공부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드로잉적인 표현을 좀 더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겁니다. 서가를 쥐고 있는 손동작에 특히 손가락의 꺾임이나 손가락이 접혀져 있는 구조적인 명암 자체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느슨하게 잡혀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따른 명도 처리를 해야 구조적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손 표현 부분에서 더 형태가 작다 보니 좀 더 감각적인 원리적인 표현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테크닉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 파악과 빛의 어떤 논리와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면을 찾아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이고, 또한 형태 구조를 좀 이해를 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 본인이 스스로 동작을 취해보면서 이런 곳에 이런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자세를 취해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 중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험장에서 상태에서는 암기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가 구조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굉장히 순간 판단력이 빨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빠른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이제 하게 되긴 하죠. 각 동작의 여러 장면들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연습을 해두는 것이 본인의 무기가 되겠죠.